네, 그럼 챕터 2입니다. 챕터 2, 이제 조선 전기 경제, 즉 근세의 경제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경제 정책인데요. 여긴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선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농억상이에요.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좀 억제하는. 예, 억제라기보다는 상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 항상 이제 농업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이항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항법은 남부 일부 지방에서 제한을 합니다. 남부 일부를 제한했다. 자, 이항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죠? 옮길 리자에 싹강자, 그쵸? 싹을 옮기는, 즉 모내기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 이항법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있던 직파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때는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본 가뭄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래요. 가뭄 때문에 요게 이제 사실상 이항법을 금지시킨다. 왜냐하면 싹을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싹을 옮기는 게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모판에서 키운 요 모를 심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물을 많이 대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수리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이게 5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5월 달에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요때 이제 가뭄기 때문에 봄 가뭄을 이게 조장한다라고 해갖고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수리시설이 없으니 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금지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항법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야. 이모작, 이게 보리하고 같이 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모작이라고 하는 게 벼와 보리를 1년에 한 땅에다가 같이 심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보통은 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처음에 파종을 해갖고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보통 11월 달 보리 같은 11월 달에서 4월 달에 이제 걸고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니까 사실은 이걸 못했는데 이항법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가 뭐냐면 여기가 모판에서 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항법을 하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모판에서 옮겨가지고 이제 논에다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월이고 그 다음에 보리가 그러면 11월부터 4월까지 하니까 바로 이제 논농사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모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벼와 그다음 보리를 한 땅에서 같이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알고는 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농업을 중시하니까 당연히 이런 농서들이 많이 나오겠죠. 전기 때 우리 기억할 거, 요 세종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사직설, 농민들의 실제 경험담을 담아서 편찬했다. 보시면 되고요. 성종 때 편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있잖아요. 성종 때 편찬하게 했지만 이건 사실상 국가 차원이 아니에요. 요거는 정부에서 편했던 관찬 농서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편찬한 건데 요 성종 때 편찬했던 금양잡록은요. 요 금양이 뭐냐면 지금 시흥지방. 지금에 이제 우리 서울 가면은 금천구, 양천구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금천구, 양천구. 그 금천구, 양천이 금천, 양천이라는 양갈래 그 사이에 있는 동네가 시흥이라는 동네인데요. 그 시흥에서 이제 누가 하냐면 강희맹이라고 하는 성종 때 이 관리가 은퇴한 다음에 여기다가 농사를 지었고 자기 농사 경험을 이제 책에다가 적은 거예요. 잡스러운 기록이다라고 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편찬했던 건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다. 알겠죠? 자, 상공업 정책은요,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통제했고요. 직업적 차별을, 그래서 직업적 차별, 이런 통제 가운데서 직업적 차별이 있었다. 어떤 차별? 이런 거죠. 산농공상, 직업적 차별, 이런 산농공상. 뒤에 가면 이제 우리 조선 후기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산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폐지하자, 차별을 없애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유수원이라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선비가 제일 위에 있고, 선비들은 뭘 생산하길래 직업을 차별된 거지? 이분들은 지식을 생산하고, 이분들은 우리 먹을 거리를 생산하고, 우리 이거는 각종 입을 거리라든가 우리가 쓸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그걸 파는 애들이야. 그래서 요거 제일 밑에 두는 거야. 산농공상의 직업적인 차별을 좀 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알겠죠? 상업을 제일 밑에 두니까 통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성리학적 경제관념에 따라서는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검약한 생활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좀 억제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농억상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토지제도 변화입니다. 토지제도. 제가 앞에서 토지제도 여러 번 했었죠. 전시과도 했었고, 그 앞에서는 노급 관료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토지제도는 뭐라고요?
수조권 분급제도, 관리들의 월급을 주는 겁니다. 자, 관리들의 월급을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과전법 조선 건국전에 공양왕 때, 고려 마지막 왕이었죠.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들이 사실상 권력을 잡으면서 누구의 권문세족의 땅을 뺏어갖고 몰수해갖고 이걸 신진사대부들에게 재분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재분배했는데,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 뭐라고 하냐? 현직 관리가 아니고 다시 전현직 관리에게 주겠대. 전현직 관리에게 18등급으로 나눠갖고, 과를 18과로 나눠갖고, 전현직 관리. 전직 관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해서 산관이라고 하고요. 현직 관리를 보통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관리와 전직 관리에게 다 주는 거야. 은퇴한 관리에게 다 주는 방식입니다. 자, 성략의 원칙은 뭘로? 경기도 지방의 토지를 주는 걸로. 그치? 경기도 지방의 토지를 어떻게? 수조권 방식으로 주는 거죠. 월급이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때는 시지가 사라집니다. 고려시대 땐 전식과라고 했고 땔감도 같이 줬거든요. 근데 그 땔감이 사라지고 그 시지에 대한 부분은 전지에다 다 몰아줘요. 그러니까 전지만 지급한 거야. 땅에서 나오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농산물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경기지방만 줬다. 전현직 관리에게. 그리고 관리가 만약에 죽거나 반역 시에는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완전 원칙으로 하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사실상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위협받잖아요.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갑자기 관료가 죽었을 때는 무슨 방식으로? 수신전이란 방식으로. 이거는 부인한테 주는 거야. 믿음을 지키시오. 이래서 믿음 신자에 지킬 숫자. 왜냐면 휴량전은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자식들에게. 그렇죠? 구유리 여기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 등의 형태로 부인과 자식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요 과정법이에요. 전현직 관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 땅을 한정해서 주되 만약에 관료가 중간에 죽거나 하면은 수신전, 휴량전 등으로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과정법이에요. 자, 매우 좋죠. 그렇죠. 은퇴한 다음에도 보장해주지. 갑자기 관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갖고 죽었어. 그때도 이런 형태로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주지. 자, 그런데 경기도 땅을 한정하여 주다 보니까 이게 성략의 원칙이었거든요. 경기도 땅을 주는 건 당시에 이제 관리들은 경기도 땅에서만 이제 월급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새로운 관료들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어떤 관리는 뭐 알다시피 어느 이천시를 줬고 뭐 수원시를 주고 아니면은 뭐 남양주시를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기도에 나중에 새로운 관료들은 저는 어디 땅을 제가 세금을 거둬야 될까요? 그렇죠? 없는 거야.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뭔가 바꾼 거죠. 누가? 세조가 바꾼 겁니다. 세조가 그래서 직전법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새로운 관료들에게 줄 땅이 없으니 이제는 뭐 하라고?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고요.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고. 현직 관리에게만 이제 수조권 지급하고 전직 관리, 은퇴한 관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직전법입니다. 현직 관리에다가 전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세습 토지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의 세습 토지가 많아지니까 수신전, 휴량전 이런 세습 토지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폐지한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 폐지했다. 자, 그러니까 현직 관료들의 수조권이 남용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 근데 세금은 내가 요 땅이 나의 과전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는 과전이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세금을 얼마 정도? 보통 10분의 1을 걷어간다고요. 10분의 1이 나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월급이 바로 이 땅의 10분의 1인데 문제는 뭐냐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비율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으면 나의 월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 줄어들면 당연히 내 월급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현직 관리들은 여기서 생산량이 많이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 월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일단은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나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죽어도 수신전, 휴량전이라고 해서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일단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조사를 누가 하냐면 이 관리가 내 땅이 이게 내 과전이야. 근데 이 생산량을 누가 조사하냐면요. 이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이 생산량을 조사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생산량 부풀리기가 들어간 거지. 생산의 부풀리기. 이게 올해 매년 100가마밖에 생산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150가마야 뭐 이러면서 부풀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월급이 늘어나니까. 그쵸? 이렇게 되니까 현직 관리의 수조권이 남용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퇴한 다음에도 내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토지를 계속해서 사들이려는 어떤 사유화에 대한 욕구도 점차 자극을 받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직접법이 만들어지자 이게 남용이 많아진 거야. 그렇죠? 현지 관리도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국가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한 거야? 양방 관리대 수조권 남용으로 해서 과다 수치한다. 그렇죠? 생산량 부풀리기 들어가면서 과다 수치하니까 이제는 니들이 조사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누가 조사하겠다고. 지방관청에서 조사해서 이제 생산량을 조사한 다음에 걷어들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국가가 뭘 하야 되는? 국가가 너의 과전에서 거둔 것을, 너의 과전에서 거둔 것을 우리가 생산량 조사한 다음에 거둔 다음에 그거는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관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지. 전에는 관리가 직접 여기를 조사했는데 이제 이거 관계를 없애고 내가 중간에서 조사해서 너한테 주겠다라는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급여 나눠준다라는 관수관급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전법으로 운영할 때 직전법이 현직관리한테 준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현직관리한테 주는 거지만 이제 국가가 중간에서 이제 뭐 한 거야? 중개인이 되는 거야. 중개인이 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야? 국가가 이제 사실상 생산량을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던 게 관수광급제, 성종 때 시행됐던 겁니다. 관수광급제, 관에서 거둬서 관에서 준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 국가가 여기서 거둬서 주는데 이 관리는 진짜 국가가 내 과전에서 거두어서 주는지 사실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이쪽 땅에서 거두어서 줄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치? 사실상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월급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월급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왜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했을까? 이게 바로 성리학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뭘 하는 거야? 그냥 없애자.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방식은 괜히 필요 없다 해서 수도권 방식을 소멸시키고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녹봉을 지급하기로 이제 명종 때 녹봉을 지급하기로 그냥 월급 이런 관계를 없애버리고 그냥 국가가 그냥 월급 다 거둔 다음에 너는 너에 따라서 너의 과에 따라서 월급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월급을 주면서 이 관리는 이제 월급제로 바뀐 거야. 이제 어느 땅에다 수조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월급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월급 받아갖고 뭐 할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내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소유권을 강화해 나갔고 자신들이 이제 뭐가 된 거야? 계속 사들인 거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직접 땅을 사들였고 지주가 되기로 합니다. 땅의 주인이 되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영농들이 협박해서 이제 땅을 좀 사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야 이제는 너는 내가 네 땅을 사겠다. 아니 좀 안 팔 건데요. 팔아 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하면서 이거 판매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농들은 어떻게 한 거야? 땅을 팔아갖고 판 다음에 이제 뭐야? 땅이 없으니까 지주 밑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지주 밑에서 뭐야? 전호. 즉 소장농입니다. 전호가 소장농이라는 뜻이에요. 소장농으로 이제 사실상 전락하게 된 거죠. 자영농이 많이 소멸이 되고 자영농이 많이 좀 사라지고 이제 남은 많은 소장농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직전법 폐지가 되겠어요. 폐지함으로써 이제 사실상은 이제 국가는 월급을 주는 방식이고 사실상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을 사들이면서 점차 일반 자영농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켰던 게 바로 직전법 폐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들의 어떤 월급, 수조권 분급 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따른다라는 거니까 요게 지금 이제 조선 전기 경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이게 뭐냐면 이게 두 번 배울 게 이제 수치제도. 한마디로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자, 세금을 어떤 식으로 얻었냐? 자, 보겠습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납부한다. 10분의 1. 보통 일반 10분의 1을 보통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아까 봤지만 뭐, 관리한테 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게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거죠.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건데, 자, 이 세금을 바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납부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10분의 1이 어떻게 되냐면요. 1결이라고 하는 게 1결. 1결이라는 게 지금처럼 절대 면적이 아니에요. 생산량 단위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맨날 앞으로 1결당 얼마를 해야 되는데, 1결은 기본적으로 300두가 나오는 땅을, 기본적으로 300두라고 하는, 쌀이 나오는 그 땅을 보통 1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결은 보통 300두가 나오는 땅이야. 그러니까 300두의 10분의 1이면 얼마 내는 거야? 30두를 내는 거죠. 어쨌든 근데 30두를 넘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30두 이내를 냅니다. 1결당 30두 이내를 내는 게 보통인데, 세종은요,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전분 6등법 해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하자 이거지.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일단 나누자. 그리고 연봉등급에서 풍육에 따라서 최대 몇 도야?
상상연인데 30도가 아니고 상상연에는 최대 몇 도? 20도. 마지막 하하연에는 몇 도요? 4도. 그러니까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9개죠. 그래서 1결당 20도부터 4도까지 내는 걸로 풍류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남들은 원칙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육등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비옥도인데 제가 1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생산량에 따라서 1결인데 1결은 이제 6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비옥도가 있는 거야. 이건 지금 현재 이 지금 제가 그린 거는 비옥도가 다 다른 거예요. 비옥도가 다른 겁니다. 비옥도가 다르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1결이에요. 1결. 같은 1결입니다. 1결. 그러니까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야. 물론 이 1등전이라고 합니다. 1등전부터 6등전까지 크기는 보통 이제 최대 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생산량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4배까지 차이 안 나는 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1결이라도 차이가 뭐 1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했거든요. 워낙 비옥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이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 없잖아요. 왜? 지금은 웬만하면 이게 비료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토지에 따라서 뭐 생산량에 따라서 나오지 않잖아. 우린 정확하게 절대 면적으로서 우리는 계산하는데 이때는 그랬다고요. 생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이제 1결 300도가 나온 땅이고 이게 6등전입니다. 6등전도 이거 300도가 나온 땅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옥도를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이제 1결의 땅을 정해주는 거죠. 정해주는 건데 요게 1등전이고 요게 6등전이에요. 그러면 1등전인데 어차피 등급만 다를 뿐이지 어떤 같은 1결입니다. 같은 1결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것도 나오는 게 300도, 여기도 나오는 게 300도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1등전 1결이 있고요. 2등전 2결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박 씨는 2등전 2결이 있고요. 6등전 1결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비옥대에다 나눈 것 뿐이지 몇 결을 갖고 있는 거야. 3결을 갖고 있는 거야. 당연히 뭐 실질적으로는 땅의 크기는 다르겠죠. 얘가 훨씬 더 크겠죠. 땅의 크기는. 그치? 6등전이니까 6등이. 이 정도 땅이 돼야지만 여기서 1결이 나온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단지 비옥대에서 다른 뭘로 자로 재는 수등 이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등 이척법으로 이렇게 해서 재서 한다. 아직까지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토지 비옥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풍유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를 냅니다. 어쨌든 1결당 20도부터 4도까지 내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종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려면 되게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를 측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어떤 그런 일조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강우량도 파악해야 되고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날씨가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종 때 뭐가 나온다고요? 과학기술의 발전. 천문관측기구 혼의관이 그 다음에 시계에 있던 해시계, 물시계, 앙불구하고 해시계는 앙불구, 그 다음에 물시계는 작용루, 그 다음에 강우량 측정기였던 추구기 이런 것들이 세종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제도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조창에서 한약까지 운다한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데 자, 세금은 다 거둡니다.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데요. 이거 보통 경창으로 다 운송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지역이 있어. 자, 자체 소비. 자, 보이죠? 세금은 징수하지만 한양까지 운반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 소비한다. 왜? 함경도는 워낙 군사병이 북방민족이 침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진족 애들이 침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되 그 도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버립니다. 이게 인유지역이라고 표현해요. 평안도는요, 중국 사신들이 맨날 넘어와서 여기서 아주 많이 오랫동안 머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신 접대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소비한다. 세금을 안 거두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거두면 다 그쪽 지역에 살려고 하겠지. 그쵸? 거두되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소비한다. 제주도는 뭐 부족하기도 하고 양도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송도 어렵게 돼가지고 역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익류지역이라는 지역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공납입니다. 공납 우리가 아까 뭐 박납해 다니고 이거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가오 단위로 일단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보고하는 거예요. 토산물이라고 한다면 토산물 또는 특산물 이런 것들, 공납, 특산물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겁니다. 부담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바로 이 공납이에요. 보통은 현물이죠. 뭐 알다시피 뭐 각 지역마다 배당이 됩니다. 뭐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먹을거리만 얘기했지만 뭐 다른 어떤 수공업 제품 같은 것들도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주는 한지, 뭐 남양의 죽제품, 뭐 이런 어떤 특산물까지 이런 것들은 현물로 징수하고 보관하고 운송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 뭐 생선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다 무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운송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빠꾸 당하면 어때? 또 걷어갖고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박납의 성행이라고 하죠. 박납의 성행. 우리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하급 관련 상인들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백성이 높은 대가를 이유는 취하는 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농사가 안 됐어. 사과 농사가 잘 안 됐다고요. 하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대납업자들 대신 납부해주는 애들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사과 농사야.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얘 보통 이제 여기다 관아에다가 자기의 할당량, 그쵸? 가오 단위로 집집마다 있는 거니까 내야 되는데 올해 사과 농사가 안 돼갖고 안 되겠다 싶어. 그 대납업자한테 시킨 거죠. 대납업자한테 대신 좀 내주면 안 될까요? 했는데 얘네들이 뭐 한 거야? 공모한 거예요. 공모하고 야 일단 얘가 내는 걸 네가 대신 내라 하면서 냅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엄청난 이윤을 취하는 거죠. 아까 말했어 10배에서 20배를 취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취하는 거야. 이윤을 취하면서 납부를 방해하는 거죠. 납부를 방해하고 아이씨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딴 데 사서 낼게요. 라고 하면은 안 돼. 나는 여기 지정업체에서 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삥을 뜯어먹는 거죠. 수령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고? 여기 있는 이 공납의 어떤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게 서리들이거든요. 이게 하급관리야. 중앙의 하급관리. 얘네들이 이제 아까 봤지만 중앙에 있는 관리들하고 짜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대납업자 역할, 대납을 납부를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농민의 부담이 증가가 되고 결국 10배인 20배를 결국 울먹 겨자 먹기로 결국은 내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우리가 영화 광해 보시면은 거기 사월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월이가 그런 얘기.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니까 이 납부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가 노비가 되시고 저도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게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 뭐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었던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박납의 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특산물이고요.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남자들이 하는 건데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남성들에게 직접 농력 징발한다. 미만이니까 59세까지예요. 알겠죠? 보통 군역이 있고요. 군역은 우리가 아까 봤죠? 정군과 보인으로 해서 보법으로 세조 때 처음에 운영했던 거고요. 양반설이 항리들은 군역을 좀 면제받았던 거. 학생도 면제받았었죠. 자, 요역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 가는 거고, 이거,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요. 요역은 공사에 동원하는 겁니다. 자, 성종 때 8결당 1명을 징발하는 건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 토지 있는 사람에게 요역을 징발하는 건데, 원칙은 1년 중 6일 이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져요. 실제로는 임의로 징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군역이 왜 문란해졌냐라는 상황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군역 문란. 요 군역 문란인데, 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그렇게 아무런 제대로 된 방어 없이 그렇게 뚫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전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초기 때는 건국된 다음에 고려 때는 계속 전쟁이었어요. 10세기, 11세기 때는 거란이, 12세기 때는 여진이, 13세기 때는 몽고, 14세기 때는 홍건적 왜구.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사적 방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는데 조선은 지금 처음부터 나라 공부한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없으니까 군역 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령들 이런 거죠. 할 일이 없는 군인들한테 이제 군역 온 애들한테 요역을 시키는 거야. 그 요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봤죠. 성, 왕릉, 저수지 이런 거 축제하는 건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역을 기피하게 돼요. 안 하게 된다고.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 맨날 가면은 편안하게 한 보름 정도 그냥 멍 때리고 오면 되는데 요역을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가기 싫으니까 뭐 한 거야? 이 군역 갈 때 대신 보내는 거야. 옆에 있는 삼돌이한테 삼돌아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갔다 올래? 하면서 대신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방군 수포는 나중에 수령들한테 방군 수포를 합니다. 수포. 포를 주고는 군대에서 방면시켜주는 거야. 포를 주고 군대에서 방면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포 주고 이제 뇌물 바치고 이제 방면시켜주는 거죠.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군적 수포제, 중종 때인데 군적 수포제에서 합법화시키는 차원에서 1년에 한 2필에서 3필, 나중에 이제 2필로 고정화됩니다만은 처음에는 2필에서 3필 정도를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 뭐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이런 불법이 나타날 바에는 차라리 이걸 합법화시키고 돈 내고 빠지는 방식으로 점차 변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에 갑자기 변한 건 아닙니다만은 변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군역을 이제 담당한다. 군역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다 하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뭘로 돈 내고 빠지는 겁니다.
당시 이거는 이게 옷감인데 이게 사실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내고 빠지는 거예요. 이런 빠지는 방식으로 점차 변해간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경제활동과 경제생활과 경제활동 볼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전기의 특징들입니다. 특징들이니까, 특징들만 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년 3장의 윤작법이 일반화된다. 뭐가 넘어가셔도 됩니다. 윤작법. 그러니까 2년 동안 조, 보리, 공의 3개의 작물을 같이 돌려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모작도 가능해졌죠? 뭐 때문에? 이양법 때문에 가능해졌다. 자, 시위법도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고, 휴경지는 아예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멸돼요. 그 다음에 이양법 봄 가뭄으로 인해서 수리시설 문제로 정부가 통제했었다, 금지했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양법이 조선 전기 때까지는 금지된데 조선 후기 때 가면 이게 확산이 돼갖고 전국화돼요. 왜 그럴까요? 농민들은 알아요. 이양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어떤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수리시설을 막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점차 이양법이 전국화로 확산되는 거지. 요게 이제 생산량이 증가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이게 상품 거래가 이제 양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농촌사회, 즉 향촌사회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번 세력들이 나오거든요. 농민들 중에 그렇게 이양법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 농민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부농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양반직을 사거나 족보를 매입하면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신분제가 흔들거리는, 신분제가 동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향촌사회에서, 특히 경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선 후기 때 가서 자세하게 좀 배울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요거는 조선 전기 때는 이양법은 일단은 금지시켰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 요거 한번 볼까? 목화재배는 확대되었다. 목화재배는 확대됩니다. 언제 들어왔죠? 고려말 문익점이 목화실을 갖고 들어왔죠. 그때부터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의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건 조선 전기 때부터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우리 한능검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물을 때 조선 전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도 요거 정도는 이 조선 전기부터 있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요거는 잘 나오니까요. 자, 상인들이 있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고려 때도 잠깐 볼까요? 고려 때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고려 때도 개경에 있었던 중앙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 불렀죠? 그들이 있던 시장을, 중앙에 있는 시장은 시전,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 그쵸? 그 다음에 조선이 공국됐습니다. 개경에 있던 그 시전과 시전 상인이 그대로 한양으로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때도 우리가 고려 때도 봤었죠. 시전이 있었고 그 시전을 감독하는 기관이었던 경시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고려 시대 때 있었는데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경시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 시전 상인들은 어떤 애들이었냐? 근데 조선시대도 좀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왕실과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왕실과 물품을 공급한다. 자, 그럼 공급했다는 건 공급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혜택이 뭐예요? 도성 내에서는 독점 판매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금난정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도성이 있잖아. 도성은 여기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죠. 이게 흥인지문, 숭례문, 돈이문, 숙정문이 있는데 요 4대 도성, 요게 4개의 도성 안에가 사실상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야. 여기서는요, 사실상 누구만, 시전상인만, 여기 종로에다 시전거리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만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이들은 여기에 장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성의 바로 핫플레이스에서 난전들은 어지러울 난자에 장사하는 분들이거든. 이 난전들이 좌판 깔아놓고 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난전들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이제 이런 관청과 왕실의 물품을 공급해 줄 때까로 여기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금난전권이란 걸 이들의 한나의 시전상인들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건 나중에 정조 때 나올 겁니다. 요거 좀 일단 기억을 좀 해두세요. 금난전권이 무엇인지. 요게 이제 시전상인들의 특권이었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시전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애들이 유구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전 상인들이에요. 시전 상인들 중에 가장 번성했던 유구이전. 유구이전은 이제 가장 중요한 상품들인데 어물
어물전, 종이 파는데 지전, 그 다음에 명주, 모시, 삼배, 무명하는 옷감 4개. 이 옷감 4개, 요거 판매하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유기전이라고 하는데, 시전상인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거고요. 요게 이제 가장, 왕실에서 가장 많이 요청했던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번성했다. 유구전은 그래서 무슨 상인? 시전상인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장시는요, 장시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시장입니다. 지방에 있는 시장인데,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성종 때쯤에, 전라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흉년이 지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나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게 장시인데, 요게 16세기 후반 지나고 난 다음에 18세기, 이건 지금 조선 후기인데 제가 미리 좀 꺼냈습니다. 18세기 후반 가서 천여 개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조선 후기 때 가서 이제 장시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 만들어진 거는 조선 전기지만 활성화된 거니까 활성화된 게 중요한 거겠죠? 오케이. 자, 보부상들은요, 보상과 부상. 보상은 보찜상인, 부상은 등찜상인. 그러니까 약간 보찜상인들은 좀 작은 물건들, 등찜상인들은 큰 물건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보통 보부상이라고 해요. 보부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5일장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여기 장시에는 5일장이잖아요, 주로. 교통이 활발하거나 뭐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교통의 요충지를 제외하거든요. 보통 5일마다 이제 장이 열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5일장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를 돌아다니는 게 이제 보부상들이에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보부상은. 어떤 보부상은 어떨까? 여기하고 이쪽 지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만 돌아다니는 보부상이 있어요. 또 어떤 보부상들은 여기하고 해서 여기만 해갖고, 여기하고, 여기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도 자기 구역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보부상들을 뭐라 하냐. 장을 뺑뺑뺑뺑 돈다라고 해서 장돌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보부상들입니다. 요들은 이제 장돌뱅이. 한마디로 판매 유통의 하나의 근간이 됐던 거죠. 근간이 됐던 게 바로 이 보부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보부상들이 사실상 정부에 있는 관어상으로 이제 변신을 해요. 원래는 개인적인 사상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인데, 이들은 개인적인 활동했던 상인이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부상단이라는 걸 끌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상인이 맞아요. 근데 점차 이들도 어떻게 한 거야? 국가가 이들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이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이렇게 정보를 하나 흘려주면, 쭉쭉쭉 해갖고 여기 있는 애들 이거 만날 거 아니야. 김씨, 박씨 만나갖고 여기서 있던 게 또 전달하고 이쪽으로 전달하고 또 이쪽으로 전달하고 하면서 상당히 국가의 시책 같은 걸 홍보하기에 딱 좋은 애들이 바로 보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사실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인들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가서는 약간 관허상으로 변하는 게 있는데 그 역시 조선 후기 가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부상이 어떤 존재인지는 좀 체크를 해둡시다. 알겠죠? 자, 무역을 한번 볼까요? 무역은요, 대명 무역이 있는데, 주로 명나라의 무역인데, 명나라는요, 주로 이제 어떤 사무역보다는 이제, 공무역 중심으로 이제 주로 무역을 하고요. 점차 사무역을 허용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공무역 중심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여진과의 무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무역소 설치했죠? 사군 육진을 개척